대한민국의 전투기들이 유럽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NATO 군의 제식 장비로 합류한 대한민국의 FA-50점. 얼마 전 FA-50이 국산 항공기 중 최초로 나토 행사에 참여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13일에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나토 회원국에서 운용 중인 각종 군용기를 전시하고 비행을 선보이는 나토 데이즈 2023 행사가 개최되었고, 이날 특별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참가한 폴란드는 FA-50G를 나토 회원국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납품되고 있는 FA-50은 폴란드의 주력 전투기 맥-29를 대체하는 폴란드의 새로운 날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0일 폴란드를 위한 FA-50G F1터부터 요기가 출고되고 한 달 만에 폴란드 땅을 밟았었고, 8월 23일에 3터부터 4호기가, 9월 19일에 5터부터 6호기가 폴란드 땅을 밟으며 폴란드는 총 6대의 FA-50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FA-50 납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2대가 납품되어 폴란드 공군의 한 축을 맡게 될 계획이죠. 그런데 순조로워 보였던 폴란드 FA-50 도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폴란드 언론의 보도가 전해지며 KAI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난 9월 20일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 8월 15일 열병식에서 한국인이 폴란드 FA-50 전투기를 조종했습니다. 공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그동안 폴란드에서는 총 2차례의 FA-50 공식 비행이 진행됐었습니다. 8월 15일에 열린 폴란드 열병식과 8월 26일부터 27일 동안 개최된 라돔 에어쇼였는데요. 그런데 이 두 차례의 비행에서 모두 폴란드 파일럿이 아닌 한국인 파일럿이 FA-50을 조종했었다는 것입니다. 에어쇼 당시 주조종사로 KAI 파일럿이, 부조종사로 폴란드 파일럿이 탑승해서 FA-50을 조종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본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현재 폴란드에 FA-50을 단독으로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재 FA-50이 주둔하고 있는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의 조종사들은 여전히 맥-29를 조종하고 있으며 FA-50을 위한 새로운 파일럿을 훈련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며 현 정부의 무리한 군사력 강화 시도가 기존의 병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유럽까지 지구 반 바퀴를 날아 도착한 FA-50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조종사가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이러한 보도에 옳다구나 하고 달려든 곳이 있으니 한국 무기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폴란드 야당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다가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폴란드 제1야당인 시민연단은 자신들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 무기 구매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반대파를 끌어들여 현 정권에 대한 신뢰를 갖고 표를 집결시키겠다는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언론과 합을 맞추어 한국 무기와 한국 무기 도입을 결정한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군이 지나치게 많이 도입한 한국 무기를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없으니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기사가 조종사가 어떻게 양성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트집을 잡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에서 FA-50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는 한국에서 교육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4명뿐입니다. 이들은 1차 교육생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한국에서 교육받기 시작했는데요. 첫 단계로 제1전투비행단에서 T-50 골든이글 훈련기로 비행이론, 공중조작 등 운용 방법 전반에 대해 11주 동안 교육을 받았고, 이후 제16전투비행단으로 옮겨 전술입문기 TA-50으로 다시 11주간 공대공공대지, 전술훈련 등 실전적인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전술입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주 동안 FA-50 시뮬레이터를 탑승하고 지상에서의 비행 숙달훈련을 마치고 폴란드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폴란드 파일럿들은 한국에서 대부분 T-50과 TA-50으로 훈련을 진행했으며 FA-50은 거의 시뮬레이터로만 체험했었다는 것입니다. 즉 폴란드에 돌아와서야 본격적으로 FA-50을 조종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새 항공기 모두 T-50에 기반해 있기에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장비 부분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적응 숙달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로 따지자면 운전면허를 따고 반년도 되지 않아 아직 초보 운전 스티커를 떼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FA-50에 완전히 숙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 유럽의 폴란드의 새로운 항공기를 선보이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는 폴란드의 FA-50을 조종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새 항공기 모두 T-50에 기반해 있기에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장비 부분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적응 숙달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로 따지자면 운전면허를 따고 반년도 되지 않아 아직 FA-50에 완전히 숙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 유럽의 폴란드의 새로운 항공기를 선보이는
자리에 폴란드 조종사를 단독으로 내보낼 경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행사에서 그런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죠. 때문에 숙련된 한국 조종사가 폴란드 조종사들과 함께 FA-5GF에 동승한 건데요. 게다가 복좌기는 주조종사이든 부조종사이든 주도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폴란드 열병식에서 이루어진 첫 비행에서 주종석에서 한국 파일럿이 조종은 폴란드 파일럿에게 맡기고 주변을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며 한국 파일럿은 어디까지나 도우미의 역할로 동승했고 조종은 폴란드 파일럿이 도맡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폴란드의 FA-50 파일럿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한국의 일처리가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국과 폴란드의 FA-50 판매 계약이 성사되고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전투기를 빠르게 납품할 것이라고 예상한 곳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납기 속도야말로 한국 방산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인데요. 특히 이번 FA-50GF의 납품 과정은 한국 방산 납기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폴란드도 놀랄만한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출 계약 8개월 만에 FA-50GF가 출고되었고 출고 후 한 달 만에 분해 및 포장되어 수송기에 실려 폴란드로 날아왔는데요. 폴란드 현지에 도착한 FA-50GF는 우리 기술자들의 손으로 일주일 만에 조립을 마치고 테스트를 거쳐 폴란드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늘어난 국산 항공기 수요에 맞춰 생산 능력 역시 증대될 예정인데요. KAI는 발주가 잇따르고 있는 FA-50의 생산 라인을 내년까지 2배로 증설하여 일달에 5대씩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욱 가속하고 있는 한국의 생산 능력에 폴란드에서 준비를 다 마치기도 전에 FA-50이 도착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맥이 29를 몰던 폴란드 파일럿들이 FA-50 교육을 반년 만에 마친 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는데요. 기존 폴란드의 주력 전투기인 소련제 맥이 29와 미국제 F-16에서 출발한 FA-50은 하나부터 10까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진 항공기 간의 기종 전환 훈련은 수천 시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파일럿들에 있어서도 전투기에 사용되는 언어 또한 완전히 다르기에 몇몇 폴란드 파일럿들은 FA-50 기종 전환 교육에 앞서 영어부터 다시 배웠어야 했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F-16 지원이 결정된 우크라이나도 맥이 29 전투기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해 왔었기에 F-16이 당장 공여되더라도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을 대상으로 한 기종 전환 훈련을 계획하고 있죠. 최대한 빨리 진행되더라도 내년 봄은 되어야 F-16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교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도 한국의 도움에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폴란드 파일럿들을 대상으로 서구식 전투기의 기종 전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국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TO-10 계열 항공기를 훈련에 활용할 수 있다면 F-16으로의 기종 전환 훈련에 소모되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폴란드의 마리우스 부와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 도입을 발표할 당시 폴란드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F-16과 FA-50이 최고의 조종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단 9시간의 교육만으로도 F-16 조종사들이 충분히 FA-50을 조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현 세대 고등훈련기 중 F-16을 비롯한 미국제 전투기들을 훈련하는데 TO-10이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을 받았던 폴란드 공군의 조종사 야체크 스톨라레크 소령은 훈련을 위해 탑승했던 TA-50 항공기에 대해 기동성과 속도, 반응 모두 매우 빠릅니다. 저희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라고 찬사를 보냈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훈련용 기체와 수십 년 동안 대량의 F-16을 운용해온 우리 공군의 노하우가 합쳐진다면 우크라이나군의 F-16 실전 배치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F-16 기종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고 해도 현재 살상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과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성사된다면 직접적이진 않지만 러시아의 치명적인 한 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의 한국 무기 반대파들의 주장은 이번에도 공연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쳐도 모자란 상황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의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가장 먼저 한국이라는 정답을 고른 폴란드이지만 길어지는 전쟁으로 마음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가 무너져
내리고 러시아의 대군이 폴란드까지 몰아칠 것 같았지만 우크라이나의 기적적인 분전으로 1년 7개월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니 폴란드에서도 주의가 흩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방심하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폴란드가 한국과의 나머지 방산 계약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진정한 완전 무장을 갖추어 외세의 침략에 짓밟혔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 공개된 사천 에어쇼 2023에서 KF-21 기술자와 인터뷰 진행한 음악님과 KF-21 관련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이 KF-21용으로 커스터마이징 및 성능 개량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은 KF-21 기술자와 인터뷰를 통해 KF-21에 대한 비밀들을 풀어가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악님께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일반인이라 녹취가 물가함으로 일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함께 분석한 내용은 인터뷰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부 분석을 통한 추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KF-21 보람에는 조종하기 쉬우면서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지상 활주땐 전고가 높고 육중에 큰 비행기를 모는 느낌이 들고 상공에선 FA-50 경전투기와 비행 특성이 유사합니다. 능숙만 초종사라면 KF-21 적응이 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KF-21 시험 비행에 5차례 참여한 진태범 KAI 비행시험담 수석조종사는 첫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이간히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천 에어쇼에서 공개된 3호기는 최종으로 일반 파일럿용 개발기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 2호기 담당은 테스트 조종사 중에서도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한 조종이 가능하도록 전투기 세팅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1, 2호기를 운용하면서 쌍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3호기 이후 기체들의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투기 운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문입니다. F-15K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미국 조종사 기준으로 전투기 세팅되어 있었고 이를 우리 조종사들이 운용하다가 지기동 시 정신을 잃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규 전투기 초기 도입 시 베테랑 조종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분문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호기 이후 적용될 전투기 프로그램 세팅은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KF-21 시제기 3호기는 무기를 발사한 흔적이 있고 특히 기관포 부분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에 KF-21 개발자는 3호기에서 다양한 무기들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LIG의 전자선 장비들은 KF-21 내부에 내장되어 가고 있고 본격적인 전자전 관련 테스트도 준비 중이라 합니다. KF-21에 적용된 RAM 패널은 거의 극비로 분류되어 KAI에서도 모르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음악님께서 나노닷 분야를 박사과정 진공했기 때문에 KF-21 RAM 패널에 적용된 그래핀에 나노닷을 적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KF-21 RAM은 패널 형태로 붙이는데 전투기는 다양한 곡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RAM 패널 적용 시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물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로 모니터나 TV 화면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구조입니다. OLED가 나노닷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관련 기술을 구현하는데 좋은 산업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핀은 탄소의 동소체 중 하나이며 탄소 원자들이 모여 2차원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말해 원래 전파차폐 및 흡수제인데 거기에 나노닷을 직용하면서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컵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핀을 도포하면 그게 투명 전극 역할을 하게 되고 유리를 곡면 만들고 거기에 그래핀 페이스트를 바르고 나노닷 만들면 바로 OLED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RAM 패널에 적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노닷 기술과 그래핀 기술을 응용해 최신 대형 여객기의 조종석에도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캐노피에 적용한다면 전투기의 각종 정보를 캐노피에서 바로 뿌려 전투기 운용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LIG 쪽에서 전술 고글이나 아이언비전 고글을 개발 중입니다. 총을 겨누는 십자선이 고글에 보이는 랜드워리어 시스템으로 미군도 이 기능을 구현을 시도하다가 포기했던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고글을 레드백과 같은 장갑차에 연동시켜서 탑습 보병에게 외무 영상 정보를 공유해주면 전장의 미확인 지역 월퍽이 사라지게 됩니다. 병사, 전차, 드론 등등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 우리 군이 추구하는 아미타이거 4.0 체계에 부합한 것입니다. KF-21에 사용되는 F414 엔진은
기존 슈퍼호넷에 사용되는 F414 엔진과 비교해서 노즐 부분에서 다른 점이 보입니다. KF21은 매끄럽게 이어져 있고 슈퍼호넷은 더 보이는 느낌으로 KF21에 비해 짧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호넷과 같다면 가릴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해 KF21 개발자의 질문안이 씩 웃으시더니 전용 설계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타일 모양은 방열 타일 같은데 그것과 노즐 길이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이에 대해 궁금증이 컸습니다. 슈퍼 호넷 대비해노 인테이크부터 노즐 길이가 길어 보이는데 엔진 제작 시 인테이크부터 블레이드 길이는 다르게 못 만듭니다. 인테이크 블레이드 길이를 길게 만들면 진공이 걸려서 출력 감소 혹은 기동 시 엔진 출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길이가 짧으면 스텔스 성능 감소되기도 하고 충분히 정돈되지 않은 기류가 돌입하면서 연비가 엉망이 되게 됩니다. F414 엔진을 개량한다면 걸국 인테이크 블레이드는 그대로 만들고 노즐 쪽에 식능 개량이 가능합니다. F414 엔진 코어 설계 변경 없이 성능 개량 시 엔진 전체 길이 F100금은 4.9m이고 F40만 4400 호넷용이 3.9m, 노즐부가 길수록 효율이 좋아집니다. F135 엔진도 노즐을 긴게 설계해서 높은 추력 및 효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KF21 엔진 뒷부분 사진과 KF21의 F414 엔진 장착 사진, 그리고 비슷한 각도의 F18 슈퍼호넷에 장착된 엔진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KF21용 F414 엔진이 노즐부가 더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진 노즐이 길어지면 그만큼 추력 증가와 열 차폐에 유리해지며 그만큼 IR 저감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 노즐은 내부 가동부를 보호용인데 엔진의 열이 열화되어 보통 색이 바뀌게 됩니다. 도료가 열화하면서 새까만 게 바뀌든가 아니면 밝은 회색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KF21 1호기의 엔진의 외부 노즐 부분을 보면 검은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F18 슈퍼호넷과도 다른 색이며 신소재 혹은 새로운 코팅 기술이 반영된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인테이크를 적용하여 APU나 배기열 저감용 기술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IR 저감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KF21 개발자는 엔진 사이에 공간도 IR 스텔스 관련 설계가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KF21에 적용된 F414 엔진은 노즐 부문에 대한 성능 개선을 통해 IR 성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며 분석대로 노즐 부분이 길어졌다면 추력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F414 EP 엔진이나 F414 이 엔진이 엔진 코어 변경을 통해 10% 이상 성능 개선을 했지만 노즐 부분의 부분적인 성능 개량을 했기 때문에 2터부터 3% 정도 제한적인 성능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KF21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부문에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을 응원합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어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막대한 부채를 통해 건강하지 못한 경제 성장을 해온 국가들 위주로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국가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275%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중국 내 모든 동기화 부채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데이터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안에 있어 어느 정도 불리한 점을 감추고 유리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본금융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고 결정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만한 요소와 데이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소시키기도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밝힌 경제 관련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중국 당국은 자국의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와 이자 비중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라면 부채와 이자가 급증하더라도 더 높은 성장률로 메꿀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주던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진행한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막대한 자본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돌려받고자 했지만 스리랑카와 파키스탄들 1대1로 참여국들의 디폴트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그들에게 빌려준 자금의 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중국은행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디폴트가 확산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근거 중 첫 번째는 생산 가능 인구수 감소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높아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은 현재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상태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어 생산 가능 인구수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것입니다. 많은 인구수와 저렴한 인건 비용 그리고 대규모 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중국 투자를 이끌어왔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을 충분히 흡수한 중국은 현재 노골적인 지국 기업 우대 정책으로 해외 자본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해외 기업들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보다 해외 기업을 벤치마킹해 성장한 자국 기업을 정부 보조금까지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반발한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에선 불공정한 기업 환경을 조성한 중국을 제재 중으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수입 국가로 2021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입 금액은 4,700억 달러, 우리 돈 622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300조 원 수준으로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동계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필요량의 70%를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현재 중국 반도체의 자급률은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에 기술 격차가 곧 경쟁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나기에 통계적으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굴기엔 실패했지만 그동안 한국이 세계 1위를 제패하던 디스플레이 LCD 분야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추월으로 세계 1위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진입장벽도 낮은 LCD의 경우는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전기차용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TV 패널에 탑재되는 OLED는 오래전부터 원천 기술을 확보해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8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OLED의 기술 수준은 매우 높고 진입장벽이 높아 후발주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LCD 사업으로 자본금을 마련한 중국이 자국 정부의 지원금을 등에 업고 OLED 산업에서도 맹렬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중국 내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선 생산량을 빠르게 확충하며 점유율 30%까지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 납품에 성공하며 더욱 빠르게 공장 증설과 공격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에서 중국제 반도체에 이은 디스플레이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물론이고 여기에 수십조 원의 지원금을 투자한 중국 정부마저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 현지 다수의 IT 매체와 경제지에선 미국 정부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되는 핵심 소재와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해당 제재가 시행되어 중국제 디스플레이가 퇴출되는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자동차부터 TV 시장까지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디스플레이 제재를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제조 장비는 전부 미국의 특허가 적용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OLED 소자의 핵심 발광물질인 도펀트는 미국 유니버셜 디스플레이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며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인 코닝은 OLED 유기발광 소자가 내는 빛이 제대로 투과될 수 있는 유리기판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 SDI의 자회사인 독일의 노빌드 역시 OLED 원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형 가지지 못한 핵심 소재와 장비 기술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OLED 사업 활동과 연구 개발이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의 OLED 소재 부품 국산화율은 60%를 넘었고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는 소재 부품 국산화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88%에 달하는 소재를 수입하여 OLED 패널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경쟁국가의 제재에 매우 취약한데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부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겪어 현재는 면역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하 국내 기업들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으며 자금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주변 경쟁 국가들의 이런 견제는 한국의 핵심 산업의 종말을 가져다주기보다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을 키워주면서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반면 중국의 시행되는 제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OLED,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제재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치 중국을 대표하는 IT 업체인 화웨이가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미국의 제재 이후 단 2년 만에 점유율 5% 이하로 하락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체, 특히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해외 소재와 장비에 의존을 많이 하던 OLED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BOE는 최근의 상승세와 자국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생산 공장 라인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지난해 공장 생산량이 6천만 대 수준이었지만 중국 청도와 면양 지역의 최신 OLED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곧 연간 생산량 1억 대 돌파할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이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전례 없던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BOE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칭 지역의 새로운 OLED 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 올해 말부터 가동에 나설 것이란 계획입니다. 여기마저 가동이 시작되면 BOE의 연간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1억 2천만 대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가 거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를 자급자족할 기술력이 없는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 앞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공장을 가만히 내버려둘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선 공장에 투입될 소모성 장비와 부품의 수입이 즉시 중단되며 OLED의 핵심 소자들 수입 역시 막히게 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고품질 OLED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는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BOE 매출을 담당하던 미국 기업들은 BOE와의 거래를 끊을 것이며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중소형 OLED의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70%, LG 디스플레이가 15%, 중국 BOE가 15% 수준으로 세계 기업에서 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BOE가 제재로 타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삼성과 LG가 파이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 말고도 BOE에게 닥친 위기가 있는데요. 빠르게 공장 설비를 늘리면서 구매한 OLED 생산 장비의 구매 대금 납기일이 밀렸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지급받은 지 30일 내로 대금 지급을 완료하던 BOE는 지난 9월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일을 90일 이내로 완료하겠다는 일방적인 동보를 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BOE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으며 여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 디스플레이를 제재한다는 소식에 BOE가 제일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하고 여기에 납품한 장비 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OLED 점유율은 2017년엔 1%에 불과했지만 2022년 현재 15%까지 상승하는 등 5년 만에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업체들은 몇 년 전만 해도 LCD 시장 점유율 1위였지만 현재는 중국의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내주고 LCD 산업에서 사실상 철수했는데요. 고급 기술이 투입되어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OLED에서도 중국의 추격에 꼬리가 잡힐까 하던 우려는 미국의 글로벌 제재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도요타 계열사 지분을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인수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축한겐다이를 통해 알려진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을 무시하며 자동차 분야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던 일본은 현대자동차의 위상과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뒤바뀐 한국과 일본의 처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도요타의 현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이 공포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서서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위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왜 받질 못하는 거야? 고객의 항의에 판매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예정된 시일을 한참 넘겨도
차를 인계받지 못하자 폭발한 고객은 본격적인 항의에 들어갔죠. 비단 이 손님만이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판매 사무소까지 와서 차량 인계를 요청했으나 차량을 전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 판매를 했어도 실물을 받지 못한 것에 고객들은 불만이 하늘을 찔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계일이 밀린 이 차량은 결국 생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죠. 바로 도요타의 랜드크루저가 사태의 주인공입니다. 적기 생산 just in time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도요타의 수모라 할 수 있죠. 이 사건의 진상은 사실 여러 이슈들이 맞물려 발생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때 납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도요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죄를 해야 했죠. 랜드크루저 2022년 형은 도요타에서 인기를 끌던 제품이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많은 고객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반해 구매를 하는 등 위태로웠던 도요타를 살릴 차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시장에 데뷔를 했죠. 그러나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발 부품 수급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요타는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도요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모든 생산과 판매망을 철수했죠. 부지가 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유럽과 동유럽 등 판매망을 확충해 유럽 진출을 계획했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공장 생산이 막히면서 계속된 적자를 매일 감당해야 했죠. 게다가 일본 정부도 러시아 정부와 척을 치며 미국의 편을 들었기에 러시아는 일본 기업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며 일본 기업 내쫓기에 열을 올렸죠. 결국 국제 관계의 희생양이 된 도요타는 아무런 변호도 못하고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에서 벌어진 부품 수급 문제도 도요타를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요타 공장이 위치한 상하이 인근 지역과 청두 지역 공장이 지역 봉쇄로 멈추는 바람에 도요타 자동차는 필요한 핵심 부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물류 이동에 있어 엄격한 통제를 가했고 정부 시책에 저항할 수 없었던 도요타는 통제를 수용, 대부분의 손해를 떠안아야 했죠. 러시아의 경우 유럽 시장에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지만 중국의 부품망 통제는 도요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도요타였기에 지체된 만큼 납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총 8,194억 엔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수입액만 3,227억 엔입니다. 전체의 39.4%에 해당하는 부품을 중국에서만 수입하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공장 폐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촨성에서 벌어진 가뭄 역시 도요타를 옥죄었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상당히 취약한 스촨성 도요타 공장은 기후 변화에 있어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결국 오랜 기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도요타에서 생산될 대부분의 자동차 제품은 생산 가동을 멈춰야 했고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도요타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와 대규모 리콜 사태 등 도요타 내부적인 문제점도 부각되면서 도요타 신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도요타는 기존 내연기관 시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미리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외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구태연한 사고 방식을 버리지 않았죠. 이는 도요타의 철학인 일소연명 이소 쉐밍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임한다는 뜻의 일소연명, 정신을 받은 일본은 내연기관 고급화와 성능 개량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흐름은 전기차 EV로 넘어간 상황, 현대와 기아도 내연기관 위주의 차량 제조에서 플랫폼 사업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제조로 전략을 바꾸면서 체질 개선을 꾀했죠. 결과적으로 도요타의 선택은 최악의 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도요타 전체 차량 생산은 857만 대로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는 93만 대를 기록하며 9배 이상 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수익 면에서 비교하면 격차가 확 줄어드는데요. 도요타의 매출은 테슬라보다 5배, 순이익은 4배 많았습니다. 많은 차량을 판매해도 수익성 면에서 테슬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업이익률로 비교하면 이 수치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로 토요타가 10.5%를 기록한 것에 비해 1.6% 차이로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부랴부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투자에 나서는 등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토요타도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7조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한다고 발표도 했을 정도인데요. 전기차 개발도 서툴렀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와 기아 등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 토요타는 자동차 제조사 노하우를 총동원해 전용 전기차 SX 모델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급하게 출시한 탓에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토요타 웨이 토요타 웨이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제조 공정과 품질에서 절대 타협을 보이지 않았던 토요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토요타는 결합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토요타의 문제가 아닌 고객의 문제라고 둘러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문제로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미국 언론들이 취재에 나섰고 토요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토요타는 자사 전기차 리콜을 선언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5,000의 크레딧도 지불하면서 굴욕을 겪어야 했죠. 심지어 토요타 그룹 산하 상용차 업체인 히노 자동차가 엔진,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하는 사건도 터지면서 토요타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 일어나는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내부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토요타는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요타는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그룹의 쇄신을 위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토요타 아키오 대표이사는 심각한 상황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 놓였죠. 올해 2분기 실적은 토요타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간 영업이익은 5,786억 6천만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74억 엔에 비해 무려 42%나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및 생산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기에 이후에도 비슷한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토요타는 비상대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계열사를 통한 자금 확보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재해들이 겹친 것과 동시에 전기차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가운데 토요타 입장에서는 자본 확보가 급했습니다. 결국 최근 토요타에서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토요타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부품회사 덴소덴스의 지분 15%를 현대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슈칸다이를 통해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덴소는 토요타 그룹의 핵심 부품 회사로 수많은 메이커의 부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원래는 토요타 자동차 산하에 있던 기업이나 분리를 해 지금의 덴소가 되었는데요. 토요타는 15%의 지분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청산하고 현대자동차에 이를 넘기는 것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죠. 슈칸겐다이에 따르면 현대 입장에서도 덴소의 지분을 매입, 세계적인 부품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양사는 모두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한국과 일본의 처지가 역전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역전된 처지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한국과 일본, 저문은 일본 자동차 회사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1등인 테슬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과거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은 완전히 집어삼켰듯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해 한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